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온 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세계로 초대하려 합니다. 고요한 밤, 어딘가에서 울려 퍼지는 섬뜩한 속삭임들, 그리고 사람들이 결코 입 밖에 내지 않는 이야기들. 준비되셨나요? 한국의 어둠 소리는 항상 소름 돋는 기밀과 쉬지 못하는 염원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이야기를 들으며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오늘 밤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저와 함께 그 기밀을 파헤쳐 보시죠. 근데 부동산에서 워낙 저렴한 아파트가 있었고 후배는 다른 곳을 보고 싶어 하지 않다고 하면서 그 집을 계약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저렴해 후배에게 다른 곳도 좀 보자고 이야기했지만 후배는 이미 결정을 한 듯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짐을 챙겨주고 정리 집에 왔습니다. 다음날 출근한 후배는 저에게 집 밖 계단 쪽에서 콩을 여러 개 굴리는 소리 같은 게 들린다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던 계단이라 새벽에 누가 오가다 흘린 걸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며 넘어갔습니다. 근데 느낌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후배에게 이야기를 해도 후배는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그 소리가 들려왔다고 했습니다. 1층 계단 쪽에서 둘러 떨어지는 듯한 소리다. 선명하게 말이죠. 소리가 멀어지는 듯 가까워지는 듯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작은 소리가 아니라 옆집에서 나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고 후배는 잠에서 깰 정도로 뭔가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살아난 후배는 다음날 아침 옆집에 갔더니 옆집에 아무도 안 살았다. 제 말대로 결국 집에 하자를 두나 했답니다. 그 뒤 관리실에 전화를 했고 관리실에서는 부동산에 연락해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부동산의 연락처에 왜 싸게 나온지 알겠다고 하며 따지기 시작했고 부동산에서는 공실이 오래되어서 싸게 나온 것뿐이지 하면서 물어보지도 않은 이야기 해줬습니다. 다른 층은 계단이 14개인데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만 13계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게 미신이 생겨 사람들이 그러는데 한 번도 이상한 일이 일어난 적 없다며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저는 미신 온 것은 알지만 후배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잔금 지급을 하지 않았으니 이사를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지만 후배는 고집을 부려 그 집에 남아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계속 그렇게 이사를 가라고 이야기하니까 후배는 소리가 나는지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던 이사 간 지 13일째 되던 날 아침 일찍 후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후배는 다급한 목소리로 저에게 풍소리가 아니라 사람 발자국 소리예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창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날부터 소리가 조금씩 많아지더니 마지막 날은 등 앞쪽까지 발자국 소리가 정말 가까워졌다. 다해전 명의 발소리가 말이죠. 저는 하루도 살지 못하겠다며 이사를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잘별 떨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알겠다고 하고 출근을 해서 친한 직원 몇 명이다 함께 이사를 도와주기로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날 저녁 엄청 불안해하는 후배를 데리고 두적까지 샀습니다. 두적을 계단에 붙이고 나서 직원 한 명과 같이 후배 짐 싸는 것을 도와주고 나서 저희는 집으로 가고 후배는 그 집에서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4일째 아침 후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는 소리만 반복하는 후배. 저는 놀라 119에 전화를 하고 후배의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다행히도 후배에게 큰일은 없었고 후배는 질식으로 인해서 위험할 뻔했지만 다행히 잘 퇴원했습니다. 후배의 질식을 유발했다고 한 다른 것이 아닌 두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후배의 목숨에 걸리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후배는 그 일 이후로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뒤 고향에서 후배를 만났지만 후배는 그 이야기하기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어리고도 어렸던 중학교를 다닐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남녀공학인 학교에 다녔습니다. 제가 1학년 때 같은 반 친구 중에 따돌림을 받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야기 듣기론 초등학교 때부터 따돌림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 아이의 할머니가 무당이시고 그 아이 또한 귀신을 꼰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 소문 때문에 그 친구는 따돌림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자아이였는데 특별할 것도 없어 보였고 딱히 뭔가 보인다 이런 것도 없었지만 괜한 두려움에 저도 따로 말을 걸진 않았죠. 물론 누군가 그 친구를 괴롭힌다거나 하는 것도 없었죠. 이 이야기는 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그 친구를 미연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미연이는 쉬는 시간에 항상 혼자 책을 읽었고 점심시간이면 밥 먹고 바로 학교 독서실에 혼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저도 책 읽는 것을 좋아해 한 번씩 마주치기도 했고 저는 이자를 건네도 봤지만 따로 돌아오면 제라고 없었습니다. 그러다 미연이가 저에게 말을 건넸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고르던 책을 제가 보고 있었던 거였고 언제쯤 다 읽는지 들어보는 거였습니다. 저는 대신 대화해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기에 먼저 읽으라면서 책을 건네주었고 한 두 마디 정도 건네고 미연이는 자기 자유로 가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학기가 끝나가면서 미연이는 저와 어울리던 친구 한두 명과는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무당인 것도 사실이었고 자기에게 신기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는 귀신 같은 걸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해줬습니다. 따로 어울려 놀진 않았지만 함께 밥을 먹고 독서실에 가는 등 나름 친해졌던 것 같습니다. 다음 방학이 오고 다음 학기가 시작되었을 때에도 저희 사이는 나쁘지 않았고 나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서실에서 사고가 터져버렸습니다. 미연이 혼자 독서실에 가게 되었는데 정말 큰 비명소리가 들렸고 독서실에서 미연이가 소리를 낄낄 지르며 달걀 따랐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구석을 바라보며 소변까지 지지면서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뒤 사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저도 친구들도 정말 무서워했습니다. 미연이와 사이가 조금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소문은 학교에 퍼지게 되었고 학교의 일치 선배들이 미연이를 데리고 다니며 귀신 어딨냐고 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저기서 끝이어야 했는데 같은 학년 친구들까지도 미연이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와 친구들에게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등의 이야기를 했고요. 미연이도 눈치를 챘는지 그전에는 이자를 건네던 아이가 시간이 지나며 저에게도 인사를 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가지 않던 독서실에 다시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1, 2주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을 때 미연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앞자리에 앉아있던 저와 미연이 모두 친했던 친구 중에 한 명 머리채를 움켜쥐더니 커터칼을 휘둘렀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생기게 되었고 그 상처는 아니었지만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뒤 미연이가 커터칼을 자기 입에 넣고 그대로 씹기 시작했습니다. 이 끝에 피가 고여 흙을 지저까지 씹었고 선생님도 당황했고 모두 정말 당황했습니다. 그리고는 미연이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다음날부터 미연이의 자리는 비어있었고 짐은 어머니인지 할머니인지 되신 분이 가져가셨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동네에서 미연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밝은 모습이었고 저는 무서운 마음에 이자를 건네지 않았지만 저에게 먼저 이자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들려진 이야기는 학교 독서실에 어린 무단 귀신이 구석에서 계속 춤을 추고 있었다고. 그게 뭐랬는데도 독서실에 가지 않으면 눈치를 채고 자신의 입부터 진짜 심리짐을 받아야 될 것 같다. 정말 무서웠다고. 그래서 만보인인 척 억지로 독서실에 갔다고. 근데 그날은 어린 무단 귀신이 춤을 추는데 시선이 미연이에게서 떨어지지 않았고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고. 그러다 눈이 마주쳤고 어린 무당은 춤을 멈췄고 그때부터 그날 눈물이 막 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그렇게 했던 건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신내림 받는 거냐고 했더니 할머니가 신을 절에 모시고 자기에게 신이 내려가지 않도록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까지 소식을 들은 건 없습니다. 언젠가 꼭 한 번쯤 만나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네요. 전해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제가 첫 자취를 하면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처음 자취를 시작한 건 취직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작은 반지하원로, 길이 좋은 곳은 아니었지만 침대부터 세탁기, 모든 옵션이 있던 그 집에서 부족함이 없던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한 2, 3주 정도 살았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고 있는데 TV가 혼자 켜졌습니다. 옵션으로 있던 30인치 TV. 그렇게 구형 TV도 아니었고 중소기업 TV였는데 스스로 켜졌습니다. 사실 처음은 무섭다는 느낌보다 시끄럽다라는 생각에 다시 TV를 끄고 자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잠에 들었을 때 TV가 켜졌고 그게 두세 번쯤 반복되었을 때 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몇 번씩 켜지는 것도 아니고 잠들어 있을 때 꼭 한 번씩 TV가 스스로 켜지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귀찮다라는 생각도 들었기에 TV의 고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AS를 부를 생각도 못했던 당시의 저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잠들 때 한 번이 두 번, 세 번 점차 켜지는 횟수가 많아졌고 잠력이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남편질 대로 망가졌구나 생각을 했고 저는 잠들 때면 TV 콘센트를 부어버리고 잠에 들곤 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잠에 들었고 분명 콘센트를 뽑았다 생각을 했는데 TV가 켜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수로 안 뽑았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콘센트를 뽑고 잠에 들었고 다음날 아침 그 상태로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한 뒤에 집에 들어오려 문을 여는데 TV가 켜졌습니다. 제가 문을 여는 그 타이밍에 말이죠. 너무나도 소름이 끼쳐서 그날 집주인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금전적으로 조부 손해를 보면서까지 저는 자취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는 근처에 있던 본가에서 며칠 지내며 새로운 자취방을 알아보았고 방을 빼고 나서 2주도 지나지 않아 새로운 자취방을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근처 오피스텔을 구했습니다. 사실 이전에 겪은 일은 지분 자식제도 모르고 제가 착각한 것이라 치부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할 일은 조금 다릅니다. 이사온 오피스텔에서의 첫날, 저는 혼자 짐 정리를 모두 마치고 늦은 저녁에 혼자 잠에 들었습니다. 그날 꿈속에서 오피스텔 문을 누군가 두들겼습니다. 저는 꿈속이었지만 꿈에서 깬 듯한 기분을 느꼈고 일어나고 앞으로 다가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좀 밖에 있는 사람은 1959년 3월 14일 집 암흑에
라고 외쳤습니다. 1000번이 아니었고 몇 번 외친 듯 했고 저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했지만 밖에 있던 사람은 눈을 계속 두들겼습니다. 저는 식는길적으로 눈을 벌컥 열었고 문 밖에 서 있던 사람은 전문 옷차림의 남자. 저는 한눈에 그 사람이 저승사자구나 느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다른 소리를 하지 않았고 저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만 말을 반복했습니다. 제가 이사 오기 전 사람을 찾아왔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고 그저 불도감만 가득했습니다. 저승사자는 저희 집 이곳저곳을 찾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사람 없다며 뒤를 쫓아다녔습니다. 제 말은 그저 무시한 채로 자기 할 일을 하던 저승사자. 그리고 화장실을 마지막으로 들어갔다 나오더니 침대가 있는 쪽으로 향하니 웬 잔치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정말 빛이 나는 것만 같았던 음식들이 이것저것 차려져 있었고 저승사자는 그 음식 앞에 앉더니 제 말은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그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뒤에 서서 저 음식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기억에 남던 곳은 너무나도 달콤하고 매력적인 얌과 모습들. 저승사자는 저에게 너도 와서 먹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먹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나도 먹고 싶었고 저도 모르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저 음식을 먹으면 날 대신 데려가려나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음식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이끌리다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을 깨고 나서도 너무나도 찝찝했습니다. 그리고는 출근길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1995년 3월 14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저희 작은아버지의 생신이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제 꿈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덤덤하게 들으시고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작은아버지는 그 전부터 투병 중이셨고 제가 꿈을 꾼 뒤 정확하게 이틀 뒤에 작은아버지는 뇌수 상태가 되셨고 저희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생생하고 무서운 꿈입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1950년 3월 14일 저희 작은아버지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꿈에 대한 묘한 죄책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산 지는 5년쯤 되었고요. 지금 고양이와 산 지도 5년쯤 되었습니다. 가족들만큼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집은 거실과 방이 따로 있는 1.5룸입니다. 그리 작지도 않고 고양이와 함께 살기 적당한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2층인데 1층이라는 곳은 단지하인 듯 아닌 듯 그런 곳이라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비록 월세지만 집주인 분과도 친해져서 5년째 같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출근할 때면 저희 집 고양이는 창문에서 제가 출근하는 모습을 항상 쳐다보며 서로 인사를 합니다. 그 일이 있었던 그날도 평상시처럼 고양이와 인사를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난 뒤에 맥주 몇 개나 사서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창문에 고양이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항상 있던 자리에. 그리고 집 문을 열었을 때도 항상 마중 나왔던 애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상한 악취가 났습니다. 둥둥 나갈 때까지만 해도 나지 않았던 냄새가 났습니다. 사수구에서 올라온 건가 싶은 그런 냄새. 그리고는 먼저 고양이를 찾으니 침대 밑에 들어가 숨어 있더라고요. 저는 잘 있는 걸 확인하고 바로 냄새의 원인을 찾으려고 했는데 어디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언제인지도 정확히 잘 모르겠고 저는 일단
화장실 청소를 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샤워까지 하고 나오니 집 안에서 나는 악취가 좀 거짓됐었던 것 같습니다. 문을 모두 열어두고 환기를 시키면서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려고 하는데 고양이가 나와서 옷장 쪽에다 하악질을 하는 겁니다. 고양이는 정말 기분이 나쁠 때 하악질하면서 경계를 하는데 그걸 제 옷장에다가 하악질을 하길래 저는 침대에 누워있다가 옷장으로 다가가서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악취의 원인이 옷장 안에서 나더랍니다. 안에 뭐가 있지도 않았고 심지어 아침에 옷을 꺼내 입었었는데 도대체 무슨 냄새인지 확인도 안 되고 구석을 찾아도 아무것도 없고 고양이 오줌 냄새와는 조금 다른 냄새였습니다. 답답한 마음만 가득했지만 옷에 물비린내 같은 그 냄새가 다 배겨버려서 우선 옷부터 모두 정리한 뒤에 옷장 안을 다 청소하고 정리했습니다. 옷은 정말 당장 내일 입기도 어려울 정도로 냄새가 났습니다. 뭔 일을 알 수도 없었고 답답함만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옷장 청소를 마치고 나서 옷도 모두 빨고 다시 널어줬고 혼자 그렇게 다 정리를 하고 나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래도 집안에 남아있는 악취는 그대로 나더라고요. 달밤에 오만 집안일 해서인지 너무 피곤해서인지 눕고 얼마 있지 않아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전날 입었던 옷을 다시 챙겨 입고는 출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고양이와 인사를 하고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나오면서 평상시처럼 창문을 바라보며 고양이와 인사하려고 쳐다봤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창문에 저희 집 고양이가 아니라 척 처지고 엉망인 머리를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제 방에 말이죠. 팔다리는 정말 얇게 얇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도 피하지 못하고 멍하니 굳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정신이 조금 들었을 때 집에 그 사람이 있다라는 것보다 집에 있는 고양이가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저는 출근도 못하고 피레이기에 전화해서 집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연락을 했고 경찰이 와서야 함께 집에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저는 고양이를 일단 데리고 나왔습니다. 회사에 전화하고 고양이를 우선 본가에 데려다 두었지만 걱정만 가득했습니다. 본가에는 고양이와 관련된 용품도 없고 제가 챙겨온 건 사료 조금 정도인데 어떻게 집에 들어가야 하나 걱정만 한가득. 결국 아버지와 함께 집에 들어가 이것저것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는 아니었지만 인사도 했고요. 제가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살면서 가장 살떨리고 무서운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카츠게임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사는 동네를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번화가에서 좀 벗어난 위치에 있습니다. 의정부역에서 차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지역에서입니다. 대충 동네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네가 늦은 밤이 되면 굉장히 조용합니다. 놀랍게도 걸어서 갈 만한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도 없고요. 그렇다고 가로등이 없어 어둡거나 하진 않습니다. 주택들도 있고 길가도 몇 군데 있는 그런 동네. 하지만 살짝 동떨어져 있는 그런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 동네 초입 쪽에 24시간 문을 여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습니다. 동네 초입으로 버스 정류장이 있는 위치이고 그곳은 12시가 넘어가면 조금 어두운 편입니다. 다행히 버스 정류장의 불빛과 무인 가게의 불빛이 밝기 때문에 주변 가로등이 등정등정 있지만
집에 어둡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던 곳입니다. 혼자 걷기는 조금 무서울 정도의 수신이라고 하면 이해가 될까요? 주변에 몇 개 있지도 않은 가게는 모두 문을 닫습니다. 그 길을 접근 그날은 저와 20년째 함께 살고 있는 여자친구가 친구들과 함께 늦게까지 술을 마신 날이었습니다. 평일이었지만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새벽 2시쯤 여자친구를 데리러 출발을 해서 의정부역 쪽으로 왔습니다. 그곳에 도착 뒤에 여자친구를 태우고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취해 뒷자리에 누워 잠이 들었고 여자친구의 친구까지 함께 차에 태워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 가기 전에 간단하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좀 사려고 그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평상시라면 그곳에 주차하지 않았겠지만 막차는 없던 시간이었고 차도 사람도 없던 상황이라 시장등을 켜고 차를 주차한 뒤에 가게에 들어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좀 사고 차에 들어왔습니다. 먹을 것을 조수석에 두고 마실 것을 하나 뜯었습니다. 근데 조수석 쪽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뒤에 여자친구와 친구의 소리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둘 다 조용히 잠들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두세 명이 떠드는 듯한 소리. 버스 정류장 쪽에서 살짝은 심리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몸을 지우려 누가 있나 생각하고 쳐다봤습니다. 근데 사람은커녕 흔적조차 없었고 다시 운전석 쪽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을 때 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번엔 버스 정류장 쪽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운전석 쪽 창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두세 명이 분명히 떠들고 있는 듯한 소리.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정확히 들리질 않았지만 방금 반대쪽에서 들렸던 희미한 소리가 아니라 뭔가 선명한 듯한 소리. 남기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드디어 저는 정말 미친 듯이 운전해서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차를 주차하고 난 뒤에 정말 식은땀이 나더랍니다. 당연하지만 저는 술 한 잔도 마시지 않았고 피곤한 상태도 아니고 멀쩡한 상태였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워서 차에 내리는 곳조차도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저는 뒤에 여자친구와 친구를 찌운 뒤 차에서 내렸습니다. 물론 두 사람은 거의 기절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 길을 지날 때면 혹시나 그 소리가 들릴까 겁이 나 평상시보다 조금 급하게 집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제가 겪은 이 일은 2000년대 초반 이야기입니다. 저는 당시에 경기도에 살았습니다. 저희 동네는 주택들이 모여있는 곳과 아파트 단지로 나눠지는 곳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작은 동네도 아니었어요. 우선 저희 동네에 돌던 괴담 하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항상 이야기가 되곤 하던 괴담이 있었는데 부모님도 이야기해 주셨었고 당시에 모기시에도 났다고 하는데 진위 여부를 잘 모르니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괴담은 이게요. 비 오는 날 아이가 혼자 우산을 쓰고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으면 길에 지쳐되어 있는 파란색 봉고차에 조수석의 아줌마 한 명이 아이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이를 부르고 나서는 미안한데 자기가 발을 다쳐서 그런다며 트렁크에 우산이 있는데 우산만 좀 꺼내줄 수 있겠냐는 질문을 한다고 해요. 아이가 트렁크로 다가오면 트렁크에 숨어있던 공범 남편이 아이를 차에 태워버린 뒤 납치해 간다는 소문이 한참 돌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당시에는 비가 오는 날 파란색 봉고차만 보이면 정말 달가웠던 생각이 드네요.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 같은데 심장 탑니다. 장기사입니다. 이런 스티커가 붙어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때는 2006년
제가 고등학생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 서울에 있는 강아지를 키우던 사촌 오빠의 집에 자주 놀러 갔었는데 혼자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의 사촌 오빠 집에 놀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곤 했었습니다. 그 일이 있던 그날도 주말에 사촌 오빠네서 한참 놀다 해가 지고 나서 저녁까지 챙겨 먹고 혼자 집에 출발하려는데 비가 올지 모른다면서 삼촌이 우산까지 챙겨줬더니 기억이 생생합니다.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버스로 20분 정도 걸려 도착해서 버스표를 받아들고는 기다리는데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 2명이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명은 제 쪽에 서 있고 한 명은 제 앞에 와서는 저에게 "학생 잘 때 있어? 없으면 아저씨들이랑 같이 가자. 맛있는 거 먹고 재워줄게" 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너무 놀라고 무서웠습니다. 저녁 먹고 왔고 집에 가서 잘 거라고 이야기하니 그 아저씨는 어디 가냐고 하면서 제 버스표를 쳐다보고 그랬습니다. 지금이라면 뭐하는 짓이냐며 싸웠겠지만 어리고 순진했던 저는 아무것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곤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그 남자들도 제가 탄 버스로 같이 타더라고요. 지금은 목적지까지 시외버스가 한 번에 움직이지만 당시에는 정차하는 경우가 많았고 저는 정차하면 걸어서 5분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 사람들이 따라 내린다고 해도 동네 사람들 하면서 소리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동네에 버스가 멈추었고 저는 짐을 챙겨 내리는데 그 두 남자가 저를 따라 내렸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렸고 저는 우산을 펼쳐 우산을 쓰고 나서 집 쪽으로 걷는데 저를 따라오는 것 같아 뒤를 돌아봤더니 두 사람은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우산도 쓰지 않은 채로 말이죠. 제 뒤로 5, 6걸음 정도 떨어져서 한 남자가 걸어왔고 그 뒤로 한 남자가 또 있었습니다. 저는 집 쪽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옆 아파트 단지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시에 어쩜 그렇게 현명한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집 쪽과 아파트 단지는 바로 붙어 있는데 집 쪽 길은 주택길이 몰려있던 곳이었고 길은 어둡고 무서운 편이었습니다. 근데 아파트 단지 쪽은 늘 굉장히 밝은 편이어서 덜 무서웠던 쪽으로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쫓아왔습니다. 근데 잘것 겁이 나더라고요. 차라리 집으로 들어갔으면 그냥 갔을 텐데 진짜 잡혀가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저는 우산을 던져버리고 경비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울며 경비 아저씨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절덜 떨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112에 신고를 한 뒤 경찰 2분이 와서 상황 설명을 하니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에 정말 밤에 혼자 다니는 트라우마가 생겼을 정도로 겁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동네에 있던 슈퍼 할아버지가 이야기해줬던 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슈퍼 할아버지는 새벽에 일찍 눈을 여시는데 이른 새벽에 웬 아가씨 한 명이 뛰어오면서 살려주세요 하길래 할아버지는 몰라 슈퍼로가 들어가 버셨답니다. 그 아가씨가 슈퍼로 따라 들어왔고 슈퍼 안쪽 집으로 그 아가씨를 신겨주었고 그 여자분도 저와 비슷하게 두 남자가 자기를 쫓아왔다고 이야기했고 당시 동네엔 30대 남자들이 순찰을 하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건 소문이 아니라 직접 겪은 일입니다. 살면서 정말 무섭고 심장 떨리는 경험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설을 바탕으로 가축된 이야기입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우선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친한 친구 2명이 실제로 겪은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긴가민가한 이야기이긴 한데 얼마 전에도 만나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희 동네 영업년이
일본에서 호프집을 운영합니다. 20대 중후반에 말이죠. 당시에 엄청난 성공을 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단지 직업균인이었고 친구 둘은 좀 전역한 상황에서 그냥 놀고 있었습니다. 그 형은 한국에 왔고 동네에서 우연하게 마주쳐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고 저는 아니었지만 두 친구는 일본에서의 삶에 대한 로망이 생겨 그 이후 계속 일본에 간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친구는 20대 초반 저녁 이후 아르바이트로 비행기 쪽 값에 관심이 모아서 둘이 함께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에 대해 잘 알고 있던 것도 아니었고 처음에는 정말 기본적인 일본어만 할 수 있었지만 그 형님의 호프집에서 그 친구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거의 반년 정도는 연락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 친구는 거의 한 달이 넘도록 호프집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를 반복했고 첫 월급을 둘이 함께 모아도 집을 구하기 어려운 사안이었다고 했습니다. 사장형이 고맙게도 저렴한 1.5룸 같은 집을 알아봐 주었고 진짜 저 친구는 집의 시세에 반값 정도 되는 집에 고민도 하지 않고 들어가 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인 일본 생활이 시작되었답니다. 처음 갔을 때부터 이상한 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곳에 부적이 있었고 한 친구가 그냥 부적을 뜯어버렸다고 고민도 하지 않고 자기는 기독교라고 하면서 그냥 찢어버렸고 이불도 옷도 없는 그 집에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며 살던 중 한 명은 가게를 오픈하고 한 명은 마감을 하면서 서로 4시간 정도의 텀이 생겨 집에 혼자 있는 시간 생기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마감을 하던 친구가 하시부에 머리카락이 항상 찌어있는 것을 보고 짜증을 내기 시작하며 그 친구랑 다투기 시작했고 함께 청소를 했는데도 다음날 아침 그 친구에게 없는 길이의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참 둔한 그 친구는 그냥 넘겨버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이상한 일은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둘이 함께 있는데 집에 벨소리가 들려왔고 집 밖에 나가면 아무도 없고 배를 누르고 도망갔나 생각하면서도 하루에 몇 번씩 그런 일이 있고 결국 한 친구가 옆집에 찾아가서 혹시 누가 벨을 주고 가냐고 들어보겠다면서 옆집에 갔는데 자기 집과는 너무 다르게 너무 밝아보였다고 했습니다. 늦은 시간도 아니었고 불을 치는 것도 아니었는데 빛이 들어온 곳도 비슷한 위치인데도 그 집이 이상하게 반쪽이 밝은 느낌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호프집이 쉬는 날, 제 친구와 형님 셋이 함께 시간잔을 한 뒤에 셋이 함께 집에 왔고 같이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났는데 옷장과 싱크대, 현관문, 화장실 문에 이상한 하얀색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고. 한 친구가 먼저 확인하고 나서 다른 친구나 형님이 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뭐에 묻은 건지 몰랐고 닦아내고 난 뒤에 다들 깨우고 씻고 나가려고 하는데 닦아냈던 현관에 똥손 자국이 찍혀 있었다고. 그때부터 한 친구는 정말 이상하게 느끼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와 형은 믿어지지 않았고 이상함을 느끼긴 했지만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친구는 함께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맥주 하나 사들고 함께 밖에서 집 문 열쇠를 넣고 돌리려고 하는데 둘밖에 없는데 집 벨소리가 들려왔다고 했습니다. 한참을 정적이 흘렀다고. 소리를 지르려는 생각도 못하고 주위를 둘러봤다고. 다른 건 잊어도 그 순간, 그 지력, 그 정적만큼은 너무나도 생생하다. 그리고 집에 들어왔더니 또 아침에 있던 화장실 문에 손자국 같은 게 찍혀 있었다고. 두 친구는 뭐냐고 서로 이야기하며 집에서 그날 잠을 잤고 친구 2명과
청린, C10 두종자를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두종자 사람은 이미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나중하게 더 웃겼던 이야기는 집을 빼고 이사를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집세를 깎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까지 한 100번쯤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의 무서운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한 2년 전쯤 일어난 일이다. 분명 그 당시에도 그 전에도 나는 영적인 것을 지켜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당시 나는 23살이었고 두 친구 영은과 동양 우리 3명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자주 만나 이런저런 시간들을 보내곤 했다. 사회생활을 하며 파트타임 알바로 벌던 수익과는 차원이 다른 월급에 나와 친구들은 돈을 쓰는 재미로 살았던 것 같다. 그렇게 매일 노는데 정신이 탈렸던 우리는 8월 초 흉가를 체험해 보기로 했다. 두려움과 공포감보다는 스릴을 즐기고 싶었던 나와 친구 2명은 그렇게 그 식량 스폿이라고 불리는 그곳으로 떠나게 되었고 으스스한 분위기를 느끼며 그곳을 둘러보았다. 사실 폐호텔이었고 건물 안은 들어가보지도 못한 채 주차장과 그 주변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고는 돌아가려고 했다. 근데 나는 지하 주차장을 걸어 올라오며 한기를 느끼기 시작했다. 무언가 함께 있다는 주기로 느꼈지만 내색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기가 느껴진다고 이야기를 했고 운전을 하던 동현이는 나에게 나냐 내일도 똑같은 게 느껴진다며 거울을 보며 그것을 하고 인사를 하며 오른쪽으로 몸을 먼저 돌리고 고개를 천천히 돌리며 나에게 붙은 그것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 나에게서 그것이 떠나갈 거라 이야기해줬다. 사실 그 말을 지나치지도 않았다. 그리고는 집에 도착했다. 다음날 출근을 했고 신입사원에게는 야근이 없던 우리 회사 규정처럼 나는 정식 퇴근을 하게 되었고 하루 종일 한기를 느끼던 나는 지문을 열며 생각이 쳤다. 당시 내가 살던 곳은 역세권의 원룸이다. 현관을 열면 오른쪽에 신발장을 시작으로 지옷 붙박이장이 있고 왼쪽에 전신 거울과 그 옆에 화장실, 그리고 침실형 거실이 바로 이어져 있다. 신발을 벗으며 나는 동민이가 했던 이야기가 떠올라 전신 거울 앞에 나를 비춰섰다. 그리곤 이야기를 한 대로 손을 모으고 그것을 하며 이사를 하고 몸을 먼저 오른쪽으로 돌리며 고개를 천천히 돌리는데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다. 숨이 멎을 것만 같았던 순간이었다. 눈앞에는 죽은 자들이 입는다는 식옷을 입은 사람, 머리는 엉클어져 있고 얼굴은 두적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사람, 키는 160 정도 돼 보였다. 그 사람은 점자를 튼 자세로 앉았고 상반신과 머리를 좌우로 흔들고 있었다. 나는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한 채 시선을 고정한 채로 조심스럽게 눈을 열었다. 그 사람은 계속 몸을 흔들어대고 있었다. 좌우로 계속. 나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는 순간 밖으로 미친듯이 달려나왔다. 계단으로 달리기를 시작했다. 분명 집에서 멀어지는데 그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듯한 직관. 보이지는 않지만 보인 것 같은 느낌이 자꾸만 들었다. 밝아 보이는 편의점으로 부자쩍 들어갔다. 뭘 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그래도 조금 밝은 이 마음을 편해졌다. 잘못 본 거라고 100번은 더 생각했지만 기억이 너무나도 선명했고 머릿속에 좌우로 흔들다 그 사람의 모습이 떠나가질 않는다. 결국 동현이에게 전화를 한 뒤에 상황을 모두 설명하고 나서 저녁 9시쯤 함께 만나 저녁을 먹고 함께 집에 들어갔다. 동현이는 먼저 집에 들어가 이곳저곳을 살피고 소금을 뿌리더니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안심을 시켰다. 나도 들어가 확인을 하고 커튼을 친 뒤 1시 정도 왔다. 역시 내가 잘못 본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리고 1시간 정도 캔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난 뒤에 종현이는 집에 갔고 나는 혼자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기 시작했다. 근데 둘이 꺼졌다. 난 둘을 끈 적이 없다. 그리고는 느껴지는 진흙 냄새, 더러운 간이나 계곡의 흙냄새 같은. 나는 집을 뛰쳐나왔다. 정말 죽도록 뛰어나왔다. 그리고는 다시 간시형 쪽으로 향했다. 동현이에게 전화를 하며 동현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나는 집에 전화를 했다. 부모님에게 겪은 일을 이야기한 뒤에 본가로 가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택시로 버스터미널을 향했고 막차를 타고 부모님이 계신 본가로 향하게 되었다. 그렇게 버스를 타고 달리는데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목이 따뜻하다. 그리고 따끔거리기 시작한다. 난 눈을 감고 버스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렸다. 이상한 느낌을 참아가며 버스가 도착했을 때 난 5분 정도 거리의 집까지 정말 전속력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나를 보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목에 흰기 같은 자국이 생겼고 물집 같은 게 잡혀 진물이 나기 시작했다. 몸이 열까지 나기 시작하면서 고통스럽고 괴로웠다. 부모님과 함께 자신의 독실한 불교신자 우리 할머니는 절로 가보자고 했지만 부모님은 병원으로 날 데려갔다. 목의 상처를 치료하고 난 뒤에 절로 향했고 절에서 한 선생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다. 그 선생님은 무속인을 알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꺼냈고 할머니는 돈이 얼마가 들든 알아봐 달라고 이야기를 건넸다. 감달같은 느낌의 무속인은 나를 눕혀놓고 수술했다. 원래 그런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불을 뒤집어쓰게 한 뒤에 무언가를 했다. 나는 눈을 뜨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뭘 하는지도 알지도 못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위험할 수도 있었다는 말, 끌려갈지도 모른다는 말, 자기 같은 전문가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말, 걱정하지 말라는 말. 그 말을 어떻게 믿냐? 그 상황이냐? 믿게 되어 있다. 그 상황에 나는 잠에 들었고 꿈속에 정자를 한 그 사람을 또 마주했다. 좌우로 더욱 격하게 몸을 흔들기 시작했다. 두 손 사이에 도리는 날 귀엽기라도 하는 듯 미소를 짓는 것 같았다. 난 괴성을 치며 일어나게 되었고 도망치듯 그곳을 나왔다. 그 뒤로 몸이 아프진 않았지만 한 번의 붓을 더하게 되었다. 눈을 감고 또 이불 속에 파묻혀 있었다. 귀 속에 누군가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몸의 가려움과 따가움이 함께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부모님의 차에 올라탔고 하루 종일 차를 이용해 동네를 돌았다. 멀미도 심했고 목의 통증도 심했지만 금에 계속 돌기 시작했다. 나는 목을 미친 듯이 긁었고 미끄러움이 느껴질 정도로 피가 흘렀다. 그렇게 한참을 운전하다 집으로 들어왔고 약을 먹어서인지 붓을 해서인지 하루 이틀 지나가며 목의 상처는 안 울기 시작했고 상태도 조금씩 괜찮아지는 듯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고 1년 반쯤 지났었다. 그 기간 정도 난 직장도 다니지 않고 본가에서 아버지 일을 도우며 생활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할머니는 몸이 아프셨고 우리 곁을 떠나게 되셨다. 항상 내가 잘못될까 지극정성이셨던 할머니는 마지막까지도 나에게 편지를 남기셨다. 아프지 마라. 잠지다 견지다 못 견지며 절로 들어가라. 너에게 붙은 귀신의 하얏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너고 네가 그가 되었다. 무엇을 했는지
왜 그가 너에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몸이 아프다면 다른 행동 대신 절로 가서 생활하거라 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그 귀신의 이름도 몰랐고 나를 떠났다고 믿었다. 몸이 아프지 않았지만 정신적으로 더 이상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내가 한 선택은 할머니의 말대로 절로 향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신한 내가 아는 건 딱 여기까지다. 나는 동해니아 살아내고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목을 조르고 이사를 한 뒤에 천천히 몸을 오른쪽으로 돌냐 보이는 것이 빈이 된다라는 것은 지워지는 이야기였을 뿐인데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까지 진행될 줄 상상조차 못했다. 죽을 때까지 마음의 짐으로 남아있을 것 같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저희 친가는 산 사람을 죽은 사람 취급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문화가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실학 전까지만 해도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죽은 사람과 집안의 제일 어른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억하는 것은 저희 할아버지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큰아버지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할아버지가 앉으시고 그 앞에 제사상이 있고 그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나면 할아버지는 제사상 위에 음식을 모두 주십니다. 정말 남김없이 모두 먹습니다. 그 많은 음식을 혼자서 다 삐역두역 먹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거나 아프셔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취급해버리는 것이야. 할아버지도 당연하다는 듯 밤으로 들어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작은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제가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작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입니다. 작은 할아버지 장례식장에 갔고 저희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다시피 했습니다. 3일간 방문하는 지인도 가족도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작은 할아버지가 돌아갔음 그에 차서 큰아버지 댁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을 때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준비를 마쳤을 때 큰아버지가 나오셔서 제사상 앞에 앉으셨습니다. 아마 그때 그게 이상하다는 것을 좀 크게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막내나 대화가 거의 없었지만 가까웠던 분이 그곳에 앉음이. 그리고 제사가 시작되었을 때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사촌 형은 왜 이런 지랄 같은 짓을 하냐며 욕을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모두 조용해졌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가셔서 사촌 형을 데려왔고 저를 포함한 어린 동생들과 엄마와 고모를 포함한 여자들은 제사를 멈췄고 어른들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다음 제사를 지낼 때 사촌 형도 아무 말 없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에 큰아버지가 교통사고가 크게 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진짜 돌아가신 분 대하듯 그렇게 가까웠던 사이였는데 연락을 받았을 때 대꾸도 제대로 하지 않으시고 끊으셨습니다. 그걸 보셨던 어머니는 아버지와 크게 다투셨습니다. 어떻게 친형이 큰 사고가 났는데 가볼 생각조차 하지 않냐는 것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큰아버지 병원에 가셨습니다. 큰아버지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었고 저와 어머니 그리고 사촌이요 딱 3명만 그 병실에 있었습니다. 큰어머니도 오지 않으셨고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오랜 시간 함께 있지 못하고 기사를 마친 뒤 저희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가 학교에 갔다 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큰아버지 병원에 갔냐며 화를 내셨고 고모도 화를 내며 이야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아버지는 엄청 싸우게 되셨고 어찌저찌 그 상황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들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흐르게 되어 큰아버지 댁에 모이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 준비를 마치고 큰아버지가 나오셨고 제사상 앞에 앉으셨습니다. 큰아버지는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지 살도 많이 빠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사가 진행되고 나서 순서대로 큰아버지는 제사상의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상의 음식이 조금씩 다 먹기 시작하다가 큰아버지가 고통스러운지 조금씩 신음을 하시다 제사상의 구토를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 위에 가면서 정말 좀비처럼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제사상에 다들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지는 그리고 나서도 자신의 딸의 다리를 붙잡으며 온몸에 토를 붙이고 계속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만하라면서 큰아버지를 잡아 진정시키기 시작했고 자천형을 포함한 어린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르고 제사가 마쳐진 듯 큰아버지는 방에 들어가셨고 제사상을 치우고 있었지만 그 구통한 냄새는 그대로 나고 있었습니다. 모두 집에 가자고 하면서 친가의 둘째인 저희 작은아버지와 아버지 둘이 따로 이야기를 하셨고 저와 어머니는 차로 왔습니다. 정말 무슨 대화인지 궁금했지만 질문할 사람도 못 되었고 그렇게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반년쯤 지났고 저희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번도 그런 잔병이 없으셨던 분이 가난해라는 병에 걸리셨고 병에 걸린 거 인지한 뒤로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아버지는 저희 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떠나시기 전 거의 매일같이 저 어머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셨던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장례식 날 큰아버지를 포함한 큰집 식구들은 오지 않았고 이외에 모든 식구들은 방문했습니다. 정말 장씨의 정신도 없고 해서 누가 누구인지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저 슬픔에 잠겨 정신이 없었던 것만 기억이 납니다. 그 시간 지난 뒤에는 저희는 단 한 번도 큰아버지 댁에 방문한 적도 제사를 지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되었고 친가 쪽 가족들과도 연락이 잘 없었는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자신만의 해석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친구들과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한국의 어둠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며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 또 봐요.